자, 이번 시간에 이제 보실 내용들은 이제 대리라는 주제 가지고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이 직접 기본적으로 자,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를 가지고 논의를 삼았었고요. 경우의 수가 유효인 경우도 있었고 무효인 경우도 있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되죠. 해서 일단 유효인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었냐면 소위 단속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 유효인 경우도 있었고요. 뭐 생자로 유효인 법률행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논의겠지만 유효인 법률행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해제나 해지의 문제와 연계가 됐던 것이고요.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해서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 반사회적 법률행위 있었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 이것도 무효의 전형이 되겠고, 비진 의사 표시 중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이런 것들도 바로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효인 법률행위는 애초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인데 나중에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게 되면 장래에 대해서 유효한 것이 된다. 그래서 해석상 법적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다가 추인을 해서 유효가 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장래효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래효 관련해서 오늘도 이제 몇 개 보게 될 텐데 기한부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도 장래효, 해지라고 하는 것도 장래효 있었고요. 시험용으로 중요한 쟁점이 됐던 게 가등기 한 다음에 본등기 하게 되면 물권 변동 시기라고 하는 것은 본등기 했을 때부터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장래효에 관한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 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해서 제한능력자, 사기 강박, 착오 이런 것들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지문 속에서 점점점 취소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 착오, 사기 강박,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이런 것들이 주요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한편 우리가 이제 대리라는 주제 관련해서 같이 앞에서 연계해서 몇 개 바꿨던 것 중에 하나가 자, 그런 거 있었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 따져 물을 때 우리가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게 공박, 무경험, 경솔 플러스 현전 불균형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됐었는데 공박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행위에 있어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무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자, 통정허위 표시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선의 제3자 보호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때 통정허위 표시에서 보호받는 선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대리행위에 있어서 본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설령 대리인이 통정허위 표시했다 할지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보호받는 선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외 제3자를 위한 계획의 제3자나 수익자 이런 사람도 선의 제3자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거 있었고요. 자, 비진 의사표시 관련해서 앞에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 이렇게 봤었는데 몰랐고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유효 이렇게 봤었죠. 그래서 이 비진의 의사 표시와 관련해서 대리 행위와 관련해서 대리권의 남용이 있게 되면은 이때는 비진의 의사 표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그래서 대리인이 자, 비진 의사 표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렇게 갔던 거죠. 바로 자, 무효 이런 식으로 논의했던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그 소위 대리 행위와 관련한 이슈들이 몇 개가 나오게 됩니다. 뭐 그러다 치고요. 자, 일단 대리 행위의 기본 틀부터 가야 되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일반적인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갑은 을에게 등기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되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일반적인 법률 행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유효였을 때는 갈 테고요. 자, 관련해서 이제 논의하게 될 게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대리인이라는 사람 대리권을 수여를 합니다.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대리권을 수여를 하게 된다. 그럼 이제 병이 대리인이 될 테고 병이 누굴 만나서 을을 만나서 자, 법률행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매도인란에다가 갑의 대리인 병이라고 표시하고요. 매수인란에 을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때 갑은
을에게 등기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되고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되는 관계, 이걸 우리가 대리행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게 되면 갑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테고, 또 누가 을이 갑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해서 예를 들어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다라고 해서 계약이 체결되면 취소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가 된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을에 대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이 대리인이 을한테 사기 강박을 해서 이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한테 갑에 대해서 또 뭘 할 수 있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사기 강박에서 딱 하나 기억했던 거 있었죠? 유의해대라고 해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을 때 본인이 선임 무과실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은 본인에 대해서 사기 강박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일단 기본 구조가 대리행위라고 하는 것이 세팅이 되게 되면 항상 법률 관계는 본인하고 상대방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이때 병이한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을이 병한테 뭔 얘기를 한다,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리행위의 기본 구조를 항상 세팅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 대리권 대리행위 관련한 범자 효력 등을 보게 되면 지금 설명드린 게 바로 유효라고 해서 현명 대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하고 병과 계약을 체결하면 갑과 병 사이에서 법률관, 그게 이제 본인에게 법적 효력이 미치게 된다. 해서 어떤 법률 행위가 유효한 것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가 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해서 계약이 체결되고 양 당사자가 일정한 채무를 지게 될 것인데, 문제는 그거죠. 이 사람이 이 유효한 대리 행위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갑은 상대방 병한테 해제권 행사할 수 있고, 병은 갑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해제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이죠.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사이에 계약이 체결됐다. 자, 갑소유 X 부동산을 을에게 넘겨주기로 이렇게 하고 대금을 받기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됐을 때, 자, 갑이 만약에 등기를 넘겨주지 않게 되면 을은 갑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갑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갑은 을에 대해서 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서 계약 해제가 있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원상 회복의 문제가 나중에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대리 행위를 통해서 계약이 유효한 경우가 있다 해서, 자, 다시 사례를 들어보면 이런 식의 논리 구조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리인 병이라는 사람을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병이 을을 만나서 갑의 대리인 병이라고 매도인란에 표시하고, 그다음 매수인란에 을이라고 표시를 했던 사안에서, 자, 이렇게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되면 갑은 을에게 등기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되고,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을 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자, 만약에 갑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을에게 등기를 안 넘겨주고 있게 되면 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갑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해제권 행사하고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또는 을이 갑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갑이 누구한테 을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서 유효한 대리 행위에 있어서 본인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두 사람 사이에서 해제라는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된다. 이때 주의하실 게, 을이 병한테 뭐 해제를 하거나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리 행위에 있어서 본인에게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본인과의 관계로 항상 해석을 하셔야 돼서 대리 파트를 가게 되면 별것도 아닌데 요것 때문에 약간 헷갈려요. 갑을병 나오게 되면 약간 헷갈리게 되는데 일단 기본 구조 자체는 유효한 상태에서 해제 문제는 누구? 갑과 을 사이, 을과 갑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는 절대로 누가 병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해제를 하거나 취소를 하거나 또는 을이라는 사람이 대리인 병에 대해서 해제를 하거나 취소를 하거나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왜 법률행위 상대방 자 을에 있어서는 병이 아니라 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유효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자 한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당사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게 되는데 좀 특이한 거 하나 있죠. 그래서 먼저 제한능력이라고 하는 거.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취소를 할 수 있게 규정을 한 취지는 제한능력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런데 대리인이 제한능력 자가 돼서 일정한 법률행위를 한다. 그래서 대리인이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에 해당이 되게 되면은 이때 법적 효력 자체가 누구한테? 갑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제한능력자한테는 어떤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래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한 이유는 제한능력자의 재산이 뺏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해서 본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뭐 굳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아버지가 지금 이제 미성년자 만 18세에 해당하는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해서 계약을 체결해 놓고 나서 애가 똘똘하니까 시켰는데 갑자기 이 병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가끔 답이 되는 주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이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를 했다. 그래서 얘가 어리버리 해가지고 착오 또는 사기 강박 때문에 갑의 대리인 병이라고 을과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은 이때 본인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어떻다? 착오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해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거의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특이한 것 자체가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고 했을 때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 법률 행위를 취소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이렇게 이제 가야겠고요. 한편 대리 행위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자, 즉 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갑의 대리인 병이라고 표시하고 누구한테 을과 매매 계약 체결을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누가 병이라는 대리인이 자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매도인 안에다가 그냥 병이라고 표시를 했던 사안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바로 대리 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그때 그 의사 표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이때 자기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 병을 의미하게 됩니다. 뒤에서 우리가 계약법 파트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이건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해서 남의 부동산을 판 케이스가 된다.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은 대리인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알아서 자 병한테 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될 테고 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게 이게 타인 권리 매매라고 해서 자 하여튼 현명 나타내지 않게 되면 본인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해서 요렇게 이제 대리행위 효력에 관한 부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대리라고 하는 것도 빨간 대리, 파란 대리 자 대리의 일종이 되게 될 텐데 이런 식이야. 병이라는 사람이 정이라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또 선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자 지금 병이 정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차에서 대리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자 지금 내가 바빠서 일처리를 못하니까 당신이 이 법률행위 자 누굴 만나서 을을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든가 등등등 대리인으로서 한번 일정한 법률행위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것을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를 복임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때 표시할 때 지금 대리인을이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병과
복대리, 소위 이제 복대리권을 수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복임 행위는 대리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리 행위가 될 수가 없다. 대리 행위가 되려면 뭐라고요? 갑의 대리인 병이라고 표시를 해요. 현명을 일단 해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법적 효력 자체가 누구한테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대리 행위라고 부르게 될 텐데 복임 행위는 대리 행위가 아니다. 그렇다 치고 거의 문제 대부분은 여기서 구성하죠. 그래서 복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복 대리는 권한 내에서 그 본인을 대리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이야. 지금 이제 복 대리인이라고 지금 누가 정의 세팅이 되게 되면 자, 정의 을을 만나서 갑의 복 대리인 정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을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때 갑과 을 사이에 법적인 법률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본인을 대리한다. 즉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다. 얘가 표시할 때 자, 병의 복 대리인 자 정이라고 표시하는 게 아니라 갑의 복 대리인 정이라고 표시한다. 그래서 본인을 대리한다. 그래서 그 권한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즉슨 갑의 복 대리인 정이라고 표시하고 누구하고 을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때는 자 계약이 성립했을 때 갑과 을 사이의 법률 관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주제인데 지금 7년 동안 2번인가 구성이 됐던 것이 복대리인이라고 하는 거. 복대리는 뭐라고요? 본인을 대리해서 이것도 대리는 일종이니까 본인을 대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대리행위의 기본적인 구조. 그 다음에 좀 잡다한 얘기들 한번 가볼까요? 대리권의 범주라고 해서 권한의 정함이 없는 자 임의 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의 대리권이 대부분이죠. 법정 대리권은 미성년자에게 있어서 부모 이런 것이 법정 대리권에 관한 부분이 될 테고 대부분의 문제는 다 임의 대리만 가지고 거의 다 얘기를 하죠. 자 법정 대리인 관련한 딱 한 가지 명제 있었죠. 앞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었죠. 제척기간 도과하게 되면 더 이상 어떻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서 추삼한십이라고 해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둘 중에 하나가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두 번째 자 대리인 자 또는 법정 대리인은 추인이라고 해서 자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의 원인 소멸되기 전에도 어떻다 추인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법정 추인이 제일 어려웠었죠. 취소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다 바로 자 그 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일정한 행위를 하면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얘기와 같이 해서 법정 대리인 얘기는 거기서 끝내버리고요. 자 간단히 가십시다. 보존 행위도 할 수 있고요. 이용 계량 행위도 할 수가 있다라고 나 뒤에서 뭐 다시 한 내용 그 다음 문제고 자 대리권 권한의 정함이 없는 임의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거 바로 보존 행위 또는 이용 또는 계량 행위라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거의 100% 사례형 문제에서 구성이 되는데 자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을 비교하는 거. 자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을이라는 병이라는 사람에게 자 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를 하게 됩니다. 야 너가 이거 말이야 X 부동산을 다른 사람을 만나서 팔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한테 대리권을 수여할게 라고 했을 때 자 계약을 자 갑의 대리인 병이라고 해서 을과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은 자 이때 법률 관계 자체는 갑하고 병 사이에 맺어지게 된다. 갑은 을에게 등기 넘겨줄 의무를 지고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될 것인데 계약 체결 대리권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받을 권한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게 될 것이고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줄 권한도 포함이 되게 된다. 다만 바로 해제권이라고 나서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 세 개 가지고요, 뭐 징글징글하게 많이 구성하는 문제 영역. 근데 얘는 한 번도 답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이제 워낙 기초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갑의 대리인 병이라고 표시하고 을과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은 이때 법률 관계, 갑하고 을 사이에서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될 텐데,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누구한테 지급을 해야 된다? 갑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 근데 누구한테 지급해도 된다? 을의 병에게 지급을 해도 계약 체결 대리권의 범주 안에는 이런 권한이 포함이 되어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예를 들어서 병한테 지급을 했던 사안에서 지금 자, 이게 대금을 자, 예를 들어 잔금 같은 것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다, 날짜를 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을에게 대금 지급기를 연계해줄 권한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 계약 체결 대리권은 논리 구조가 그런 식이죠. 어떻게든 간에 계약을 유지하고 존속을 시키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한이 계약 체결 대리권이다. 그러나 이때 계약 자체를 소멸시킬 권한,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문제 보시게 되면 그냥 도배하는 거예요.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하고요,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계해줄 권한까지는 포함되지만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건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유치한 지문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럼 대리권의 소멸의 사유, 키워드 뭐야? 소멸이라고 하는 거. 대가리 따서 사성파 끝났죠. 그래서 사성파라고 하는 거,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선고 있게 되면 어떻다? 대리권은 소멸하게 된다. 복대리권의 소멸 사유, 사성파라고 해서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선고 있게 되면 이때 복대리권도 역시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따로 외울 것도 없어. 그냥 지문 하나짜리로 구성이 돼. 소멸한다라는 명제, 이런 것들은 거저주는 문제야. 소멸한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사성파라고 하는 거, 소멸한다라는 명제. 지금까지 16년간 나왔던 모든 문제가 소멸한다의 키워드는 바로 사성파. 나머지 이슈들은 전혀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사성파만 내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소멸들이 작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성년 후견 개시 때문에 한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제한 능력자 얘기할 때 미성년자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게 되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래서 어디서 이 주제 공부하냐면 공인중개사법을 가서 공부하다 보면 중개업의 결격 사유라고 해서 미성한파라든가 집자업업, 그 다음에 근벌자격, 이런 식의 스토리를 잡아가게 되는데, 주의하실 게 제한 능력 관련해서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는 소위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되겠지만은, 한정후견 개시는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아니다라고 할까, 이런 문제가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너무 유치하니까 출제를 안 하고요. 성년 후견 개시, 파산, 선고, 이런 것들도 같은 한 문제짜리에서 사성파 들어가면 어떻다? 대리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야겠고요. 그 외에 조금 이제 잡다한 얘기를 가볼까요? 각자 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해서,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서 을과 병에게 각각 대리권을 수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네가 팔아봐라, 이런 취지로 해서 을한테도 얘기하고 병한테도 얘기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정한테 만나서 계약을 체결했고, 자,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은 무를 만나서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제 본인, 갑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자, 둘 중에 한 군데만 소유권 이전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만약에 갑이 정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 무한테는 등기를 넘겨줄 수가 없으니까 무는 나중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 해지하고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이제 시험 문제 작년에 나왔던 것 같은데, 각자 대리해서 대리인 수인이 여러 명일 때 법률에서 달리 정함이 있다거나 또는 이제 수권 행위로 달리 정해 둔 경우를 제외하면
각자 어떻다 본인을 대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대단히 간단한 주제. 요 틀기 법으로는 공동 대리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겠고요. 자,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기본적으로 무효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이건 디테일에 갈 건 아니고요. 이런 식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해서 야, 이 부동산을 네가 좀 팔아다오. 이 사람이 의도했던 것은 자, 갑에 대린 을이 병을 만나서 계약을 체결해서 갑에게 이걸 등기를 넘겨자 갑과 병정 사이에 계약 체결되는 이런 걸 이제 상상을 한 것인데 갑자기 이 사람 혼자서 자 촛불 켜놓고 신성한 계약서를 씁니다. 뭐라고? 매도인란에다 갑에 대린 을이라고 표시하고 매수인란에 을이라고 표시하는 것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바로 자기 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자기 계약은 금지가 되게 될 것이고 무효가 되게 됩니다. 물론 앞에서 우리가 무효인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추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장래에 대해서 그걸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자기 계약이라고 하는 거 무효. 쌍방 대리라고 하는 것도 금지가 되죠. 그래서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을 각각 수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란에다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하고 매수인란에다가 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를 했던 이 사안, 이게 이제 쌍방 대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런 쌍방 대리도 기본적으로 다 무효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인하게 되면 장래에 대해서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요즘은 잘 내지 않는 주제에서 그냥 간단하게 자기 계약 쌍방 대리라고 하는 거 본인의 승낙 등이 없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 근데 무효는 너무 쉬우니까 안 나올 테고 추인하게 되면 어떻다 장래에 대해서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이게 이제 대리 행위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의 무권 대리기까지 한번 가볼까요? 이게 제일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뭔가 고민해 보니까 결론은 간단해요. 이거는 이제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몇 개만 정확하게 캐치를 하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계약의 무권대리라고 하는 것 다시 가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고 을이 대리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병과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매도인란에다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를 하고 매수인란에 병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갑과 병 사이에 일정한 법률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이때 논의 전제 우리가 법률행위 효력 요건 중에서 대리 행위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존재해야만이 그것이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뼈대를 잡게 되는데 대리권 없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경우가 있다. 대리권 없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뭐 어떻게 자,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하고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실 을에게는 대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법률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만약에 대리권이 있었다면 갑하고 병 사이에 일정한 법률 관계가 형성되는 것에 비해서 대리권이 없었을 때 이것을 갑에게 자, 책임을 지라고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갑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걸 이제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게 되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는 소위 유동적 무효라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이거 인정하겠다라고 추인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소급해서 유효로 인정하고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계약의 무권대리, 소위 유동적 무효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앞에서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절대적 무효라고 해서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뭐 이런 것도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이런 것들 존재했었고요.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통정허위 표시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무효가 되게 되죠. 이때 무효라고 하는 거 아무런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무효인 법률 행위에 대해서 자,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해서 소위 장래효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무효였던 상태에서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다? 이게
유효한 것이 되게 되는데 이건 장래효의 문제. 자, 근데 계약의 무권 대리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무효가 아니라 그냥 무효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유동적 무효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무효도 아니고 유효도 아닌 상태를 유동적 무효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는 경우 수가 두 개로 나뉘는 거야. 만약에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 아무 권한 없는 을이 갑의 부동산을 팔아버렸어. 그리고 자 병과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해서 계약을 체결했던 사안에서 병이 연락을 해왔어. 갑한테 빨리 등기 넘기라고. 그러면 갑의 입장에 이게 모르는 애인데 라고 했을 때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 뭔 소리야 모르는 애야 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확정적 무효가 되게 된다. 자 그런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연락을 해왔는데 이게 보니까 갑의 아들인 을이 사고 치고 다닌 거야. 그랬을 때 얘가 이제 계약 이행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 만약에 갑이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면서 자기는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있지만은 바로 대자 아들인 을이라는 사람이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더라.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갑이 을의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소급해서 뭐가 된다? 유효가 되게 된다. 이게 공부하다 보면 헷갈려. 지금 계약의 무권 대리에서 추인하게 되면은 소급해서 뭐가 된다? 유효가 되겠다. 이것부터 벌써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뭐냐면 아까 무효인 법률 행위에 있어서 추인하게 되면 어떻다? 장래돼서 어떻다?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같은 추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얘랑 얘가 달라져. 왜 그러냐면 자 통정의 표시처럼 확정적 무효에서는 애초에 아무런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았어. 그래서 제로가 되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게 되면 이때부터 새롭게 이걸 유효한 것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장래돼서 바로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될 텐데 이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무효도 유효도 아닌 상태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을과 병 사이에 무권대리인 을과 병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고 자 갑의 추인이라고 하는 게 5월 10일 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갑과 병 사이의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은 5월 10일 날 발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5월 1일로 소급해서 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게 까다롭다고 추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 같은 경우는 장래효라고 불렀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무권대리 추인은 소급이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헷갈리니까 그냥 장래효만 뒤집다 외우는 거예요. 장래효만 뒤집다. 장래효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자. 바로 무효인 법률 행위에 대한 추인이라고 하는 거,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 해지라고 하는 거 있겠고요. 마지막 지금 가등기 기한 본등기 했을 때 물권 변동 시기 본등기 했을 때부터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만 따로 기억하시고 모르면 다 뭐가 된다? 소급표가 되게 된다. 방법은 오히려 간단한 게 장래용 4개 외우시고 나머지 모르면 다 뭐가 된다? 소급표가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가야 돼. 자, 이렇게 해서 계약의 무권대리 관련한 부분 보고 있는데요. 자, 본인의 입장에서 단순화시킵시다.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을 할 수 있다. 추인하게 되면 어떻다? 본인에 대해서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것도 어떻게 소급해서 유효하게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자, 만약에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뭐라고요? 바로 그냥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 무권 대리인이 일정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본인이라고 하는 거, 추인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다?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 외에 추인 제한이라고 해서 조건을 간주인 변경을 간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아들내미가 5월 1일 날 병을 만나서 이 부동산을 1억에 매매하는 그런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내막을 알고 추인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 1억 1천만 원이면 내가 등기를 넘겨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이것은
무효, 이런 추인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갑시다. 얘기가 되게 길어지고 힘들어져요. 이 파트가 따분하고 재미가 없어. 무조건 1년에 한 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거의 틀릴 가능성이 높은 파트가 이 파트야. 그러면 이제 방법이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해 갈 때는 그냥 기본 몇 개만 달달달 외워서 끝장을 보는 거야. 해서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 추인하게 되면 어떻다? 소급해서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한편 조건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확정적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이게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살펴봤던 쟁점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기억할 것 중에 하나가 철회. 자, 먼저 잡다한 얘기 볼까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본인이 그 기간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병을 만나서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하고 매도인에다 매수인란에 병이라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 있어서 본인이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본인에 대해서 야, 왜 등기를 안 넘겨주냐라고 연락을 해왔을 때 갑이 확 전화 변기를 끊어버린다. 그러면 어떻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뭐 쓸데없는 소리다 이거지. 그래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게 놓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출제 포인트 그리고 우리가 전반적인 그림상 어려워지는 게 자, 철회라고 하는 거. 자, 이때 포인트 모르는 경우 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무권 대리인 을과 무권 대리인 을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병과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본인에게는 갑이라는 사람에게는 법적 효력이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상태. 다만 본인 취인을 하게 되면 나중에 뭐가 될 수 있다? 유효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하기에 앞서서 병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옆집 아들이었는데 싸대기 맞고 다니네 뭐 시끌시끌해 해서 아버지 부동산 팔아먹었다고 쌩 난리가 난 거야. 그걸 애초에 계약 체결할 때 몰랐던 사람 선이였던 누가 바로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회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민법 총론 관련해서 나중에 논의하게 될 것 중에 하나가 동철 상초 취해라고 해서 동의, 철회, 상기, 추인, 취소, 해제, 해지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철회를 한다면 물린다 이런 얘기를 의미하게 될 텐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철회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시험 범주에서 다뤄지는 대부분 내용 뭐 청약도 처리할 수 없고 승낙도 처리할 수 없고 자, 해제권 행사했을 때 처리할 수 없고 그다음에 해지권 행사했을 때 처리할 수 없고요. 기본적으로 처리는 안 되는 거야. 거의 유일하게 철회권 행사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계약이 무권 대리에서 무권 대리인 상대방 애초에 이 사람이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 선이었을 때는 뭘 할 수 있다?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몰랐을 때는 어떻다?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몰랐을 때 뭘 할 수 있다? 철회권 행사할 수 있다. 이 파트는 진짜 양을 줄여서 가셔야 돼.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이 파트가. 그래서 선이었을 때면 어떻다?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서 아니 전반적으로 철회권 자체는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특이하게 선이었을 때는 어떻다?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람이 계약이 무권 대리에 있어서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은 본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대리인이라고 참칭해서 병과 계약을 체결했던 사안에서 아버지가 이 추인 거절을 하게 된다. 모르겠다. 니들 알아서 책임져라. 니들끼리 알아봐라. 라고 하면 본인은 일단은 무효가 되겠지만 본인한테는 무효가 되겠지만 이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계약 이행 책임,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법적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을이라는 사람은 계약의 무권 대리인 을에 대해서 계약을 이행하거나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면책, 책임을 지지 않는 케이스. 자, 추인 거절이 됨에도 불구하고 누가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케이스. 이거 어려워요. 첫 번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두 번째가 바로 제한 능력자였을 때, 철없는 아이였을 때, 이때는 이 무권 대리인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누가 상대방이 이 사람이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당연히 무권 대리인을 보호해 주는 게 합리적일 테고요. 또 무권 대리인 자체가 제한 능력자라고 했을 때 이때는 알고 모르고 별개의 문제로 이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할 거. 이게 계약이 무권 대리 기본적인 법률 관계. 다시 갑시다. 뼈대만 잡으면 이게 해볼 만해요. 자, 본인의 계약이 무권 대리, 소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게 된다. 본인 입장에서는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추인하게 되면 본인에 대해서 유효가 될 테고,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 본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의 문제로 간다. 해서 본인이 추인함에 있어서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이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러나 조건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무효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 자, 이게 이제 기본 구조. 자, 추인 거절 관련해서 이슈가 되게 되는 것. 자, 그 다음에 상대방 입장에서 철회라고 하는 키워드. 몰랐을 때만 뭐 할 수 있다? 철회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추인 거절 등에 있어서 무권 대리인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자, 이때 잠깐만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 제한 능력자에 따르면 그때는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계약의 무권 대리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렵네요. 표현 대리라고 해서 다시 갑시다. 계약의 무권 대리입니다. 계약의 무권 대리입니다. 자, 그러면 논리 스토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 어떻다? 본인에 대해서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계약의 무권 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하더라도 본인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책임을 묻게 하는 제도를 가리켜서 표현 대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요. 계약의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본인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데 본인이 추인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게 하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표현 대리. 이건 이제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 파트는 사실은 적용 범주 관련해서 요즘에 주로 이슈가 되고, 요것만 조금 어렵고 요것만 쟁점이 되고, 이 계약의 무권들의 유형 등에 대해서는 거의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나와도 한두 개 오래전에 문제 나왔던 그런 패턴들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표현 대리라는 개념이 전제가 되려면 항상 본인 표현 대리를 한다는 것은 무권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걸 뭐라고 한다? 표현 대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표현 대리가 되려면 항상 논의의 전제가 뭐예요? 무권 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일정한 법률행위를 했을 때, 그래서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표현 대리. 그래서 무권 대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때는 소위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게 유권 대리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무권 대리에 아무 관련 없으니까 표현 대리와도 다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할 것. 두 번째, 대리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역시 어떻다? 무권 대리의 문제가 아니다. 가볼까요? 자,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병을 만나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계약을 체결할 때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대리권 없는데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를 하고 지금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안이 있을 테고, 그렇게 하지 않고 X 부동산의 소유자 을이라고 표시를 하고 누구한테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건 소위 대리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책임질 여지가 없다라고 할 것. 이게 타인 권리의
매매에 관한 부분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무효인 법률행위다, 뭐 반사적 법률행위 이런 거에 걸리게 되면 어차피 본인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도 다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럼 소리를 갑니다. 자 무권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묻는 걸 뭐라고 한다? 표현 대리라고 부른다. 그래서 무권 대리가 아닌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유권 대리였을 때는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 하나가 대리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본인, 갑이란 사람이 법적 책임을 질 여지가 전혀 없다. 그 외 무효인 법률행위 이런 것들은 어떻다? 바로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즘은 거의 논의 포인트가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의 적용 배제 관련해서 점점점 표현대리라고 했을 때 중간에 무효이거나 대리 행위가 아니거나 유권 대리가 됐을 때는 어떻다? 이때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거의 요즘 문제의 하이라이트. 요걸로 거의 다 구성을 해요. 옛날에는 대리권 수혜 표시에 따른 표현들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뭐 이런 거 가지고 구체적인 예시를 했었는데 뒤에 문제 보면서 한두 개 지적을 해드릴 텐데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 개념만 간단하게 체크를 하게 되면은 대리권 수혜 표시에 따른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것부터 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 수혜 표시 표현들은 듣고 버리면 되는 거야? 의미 없어.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자, 대리권을 수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을은 무권 대리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병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게 중간에 사연이 좀 있는 거야. 자, 갑이 병과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내가 지금 시간들이 없고 등등등 어딜 좀 자리를 비워야 되니까 자,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얘가 뒤에 잡다한 법률 관계를 정리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갑이 병에게 통지를 했습니다. 근데 미처 그 순간에 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얘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적이 없어. 대리권 자체를 부여하지 않고 캐나다로 한 2달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들었던 얘기가 있으니까 얘를 대리인으로 선임한다고 그랬으니까 얘하고 만나서 계약까지 체결해버린 거야. 계약서에다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하고 매수인란에 병이라고 표시하고 계약 완성했으니까 갑은 병에게 등기를 넘겨다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을 때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대리권 수혜 표시에 따른 표현 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권 대리야. 기본적으로 법률 관계가 무권 대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 무과실의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떻다? 바로 갑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뭐라고 한다? 표현 대리라고 부르게 된다. 또, 자,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라고 하는 개념 듣고 그냥 버리십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과 을은 부부관계야.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집에 인감 도장 어디 있는지 알고 등등등 다 서류를 들고 가서 자, 뭐 싸웠나 보지. 그래서 이 을이 이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해버린 사안입니다. 그럼 이 사람 무권 대리거든. 근데 이 무권 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부고 뭐 위임장 다 있었으니까 무권 대리해서 얘 아무것도 없는데 을한테 법적 책임을 물어봤자 건질 게 없으니까 당신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라고 부른다 해서 부부의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개념에 근거해서 그걸 기본 대리권에서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그러면 갑이 설령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법적 책임을 져라. 추인 거절을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져라. 이런 식의 논리고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이런 거지. 갑의 대리인 을이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중간에 회사 직원이었는데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되는 상태야. 그런데 누굴 병을 만나 전화를 해갖고 대금을 이런 계좌로 입금해라. 그리고 그동안 그 계좌로 꾸준히 입금해 왔었던 병의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을에게 대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다시 갑이 병한테 돈 보내라고 연락을 해왔어. 보니까 나는 을한테 대금 지급했는데 걔 잘렸어. 그만뒀어. 근데 그 후로도 계속 돈을 달라고 했던 거야. 모르고 준 거야. 그랬을 때 이 사람 뭘 주장할 수 있다? 표현 대리라는 법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너는 직원이었고 내가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알게 뭐며 등등등. 그래서
너가 법적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것을 이름하여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 자, 요거는 이제 거의 안 나와요. 자, 패턴 기본 대리권에 점점점이 포함된다. 무조건 옳은 표현. 열 몇 개가 있었어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그 다음에 끄트머리 봅니다. 권한을 없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요 정도까지. 요건 그냥 거의 안 나오니까 두 개만 싹 보고 날리니까 최대 3개 지문 가지고 날리셔야 되고요. 자, 이게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기 전에 유동적 무효 중에서 지금 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라고 하는 것을 하나 봅니다. 이것도 다 볼 건 아니고요. 자, 일단은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됐을 때 허가구역 외의 지역 일반적인 토지거래부터 해석합니다. 어떤 법률이 무효가 됐다라고 한다면 원상 회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 계약이 무효했을 때 계약금을 지급했던 매수인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편 이게 유효였을 때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뭘 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자, 이게 이제 법률 관계를 따져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관계, 갑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일정한 계약이 체결됐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첫 번째 계약금을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교부했는데 이 계약이 나중에 어떤 이유로 무효가 되게 되면은 매수인은 뭘 주장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의 법률에 따라서 계약금 돌려달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다. 한편 이 계약이 유효인 상태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갑은 뭘 할 수 있다? 해제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해제권 행사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되면 원상회복의 문제 발생할 테고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계약이 갑과 을 사이에 계약금을 교부하고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교부하고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연 예부터 갈까요? 일단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부터 가십시다. 해서 자, 만약에 을이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 뭘 할 수 있다? 갑은 을에 대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계약 해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 이게 무효가 되게 되면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매수인한테 부당 이득에 해당이 되니까 매수인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 해서 가장 간단한 법률 관계를 정리합시다.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 계약이 유효한 것이 되게 되면은 이때 일정한 채권 채무가 발생하게 될 테고, 을은 누구한테? 갑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런데 이행 기일까지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갑은 누구한테? 갑은 을에 대해서 해제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해제권 행사하게 되면 어떻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되면 자, 원상 회복의 문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갑이 누구한테?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받았던 거 다 이자까지 쳐서 지급을 해야 된다. 이게 일반적인 법률 관계의 기본적인 틀이 되게 됩니다. 하나만 더요. 자, 어떤 지역에서 갑 소유의 X 토지를 을이라는 사람한테 매도하고 병한테 을이 다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랬을 때 자, 이렇게 갔었죠. 자, 갑 명의에서 병 명의로 등기를 넘겨주는 것. 갑에서 병으로 바로 등기를 넘기는 것을 중간 생략 등기. 이 중간 생략 등기는 기본적으로 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중간 생략 등기는 기본적으로 다 행정 형벌을 받는 건 별개 문제로 단속 규정에 불과하니까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요거 하나 체크. 그 다음에 지금 계약이 체결됐을 때 을이 만약에 지금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갑은 자, 유효한 법률 행했음을 전제로 해서 해제권 행사할 수 있고요. 해제권 행사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될 테고, 그러면 이제 받았던 계약금에다 이자까지 쳐서 누구한테? 을에게 지급해라 해서 자, 하나, 둘, 요 세 개를 가지고 세트를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 세 개 기억하시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이거부터 가야 되죠.
자, 지금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라고 하는 거, 자,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이 허가구역 안에 토지거래라는 것은 시군구청장한테 허가처분을 받게 되면 유효한 것이 되고, 허가처분을 받지 못하고 불허가처분을 받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을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유동적 무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다? 유효가 아니다. 아직은 유효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 매도 누구를 상대로? 매수인을 상대로 계약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게 됐을 때 매수인은 뭘 할 수 있는데 원래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계약금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허가구역 안에서 아직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랑 불허가 처분이 있기 전에 상태에서는 이게 소위 이제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그 외 마지막 쟁점이 뭐라고요? 허가구역 안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가 된다? 무효. 세 가지입니다. 이 파트가 26회 때 30회 때 구성이 됐던 그런 주제인데 허가구역 안에 토지거래 앞에서 얘기했던 허가구역 밖의 토지거래는 논의 안 하고요. 이걸 비교한 것은 여기랑 비교하기 위한 건데 자, 일단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는 무효도 유효도 아닌 유동적 무효 상태이다 보니까 유효가 아니다. 유효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 해제권 행사할 수 없고요.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아직 무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금 자체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 외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다 이것은 무효. 허가구역 안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좀 양 많았는데 여기까지 보셨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검토해보게 될 잠시 끊었다 이제 문제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